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검찰이 다음 주쯤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주변에 추가 폭로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측근들과 만나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도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미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를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7번째 출석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명태균 씨 전 운전기사와 김 전 의원 보좌진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진술을 들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소환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받는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한 갈래입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돈거래와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맞추기용 정황이 담긴 메모와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경선들이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먹었잖아. 김영선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김 전 의원을 먼저 부른 뒤 명 씨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통령 부부와 녹취 존재 등이 드러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측근들을 만나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났습니다. 2갈래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고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를 만난 측근은 검찰 소환이 임박했는데도 명 씨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녹취 파일 등 자료가 노출될까 봐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가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라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 씨는 또 다른 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 씨는 이번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해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라며 명 씨가 들려줬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공천과 관련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다. 강혜경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런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주변에 과시해왔습니다. 사모하고 전화해라.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공천 문제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 명 씨의 말일 뿐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를
명 씨가 들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는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TBS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들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 김 여사랑 통화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이다. 명 씨는 그동안 윤 대통령과 공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 여사 대통령 다 있어요. 예, 계속 나오겠지 뭐. 대통령 사진 안 올리니까 다행이라 생각해요. 민주당은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대상 1호로 지정했고 김 소장을 2호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밖에도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들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의 쏟아져 나오는 수준인데 그중에 하나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사모님의 오더, 그러니까 명령 내지는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녹취입니다. 입법부 국회의 부의장 자리도 영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인 강혜경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 나가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자꾸 이름이 이제 부의장급에 이름이 올라가요. 김 전 의원이 한 달 전 재보궐선거에 당선하며 5선 의원으로 최다선이 되자 국회 부의장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3호의 오더가 있어야만 부의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김영선은 네네. 대통령하고 3호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그거 꼭 명심해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실제 석 달 뒤 김 전 의원은 하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1차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엔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시 예비 후보였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자신이 살렸다고도 명 씨는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 등이 문제가 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을 배제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한 날입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김 지사가 전날 밤까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줬다고도 주장합니다. 아니 제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강원도 가서 이제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일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는 이들 발언의 배경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파장이 큰데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가진 녹취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저희 취재진에게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먼저 주변에 들려줬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나는 김영선인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재보궐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날 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이 윤핵관들의 방해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까 자신이 따졌고 네. 이 여사가 전화를 바꿔준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올 만한 얘기인데 명 씨는 이후에는 허세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명 씨의 이 공적 대화를 들었다는 제3자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 씨가 공개하겠다고 한 녹취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명 씨가 지금까지 내놓은 건 2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뭘 더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여사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이 주변의 증언들이 보도되자 보수 진영에서는 명 씨를 허풍쟁이로 몰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명 씨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가서 편하게 역을 보고 보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여사와의 카톡 대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이걸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대통령과 주고받은 공적 대화의 기록들도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월 21일입니다. 이날은 강혜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명 씨는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그 유증죄를 고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적 대화 이제 대통령 보내는 윤석열하고 따봉만 나오는 거 편집해갖고 따따봉도 있어 따따봉도. 네. 그리고 20일, 그러니까 하루 뒤에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공개했었죠. 네, 명 씨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이 용산에 보내는 SOS라고 표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담 내용을 대통령실이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자신은 이 경선 이후에 단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명 씨는 이걸 자기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이 김 여사와 사적인 대화까지는 공개해도 대통령과의 일은 안 된다는 어떤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가 공개를 예고한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명 씨가 쓴 글 보시죠. 돈 안 받고 나는 조작도 하지 않았다. 이 정권 교체에 위해 이 한 몸 바쳤다. 네. 권곤일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 대통령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11월 안에 매듭 지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당내 친윤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드러난 문제, 국민의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윤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한 대표는 90분에 걸친 기자회견 동안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 외에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며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앞서 한 대표가 요구해온 인적 쇄신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1시간 동안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통령 부인이 그랬다면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자신이 통화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선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에 대한 기본 무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화를 한 분이 또 한 나라의 영부인이기 네.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민간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공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어떠한 법적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고요. 아무래도 또 많이 질문을 받으시다 네. 보니 밝히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건 맞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난 7월이다.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왜냐하면 시부상이셨으면 빈소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빈소에 있었고요. 그때 뭐 우원식 의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네. 또 오세훈 시장처럼 여야의 정치인들이 조문을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미안함 얘기하시면서 위로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언론인들이 와서 언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빈소에? 예, 네. 때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못 받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여사 계속 전화를 하셨던 네. 거군요. 근데 네.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반 전화로 주셨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조문에 대한 위로의 전화였기 때문에 네. 통화를 잘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1시간이라는 단어를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아, 오랫동안 그러면- 통화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1시간도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다. 근데 그럼 이전에도 또 통화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꽤 텀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탈당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아. 근데 이번에 시부상 때 전화를 줘서 그래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시니까. 네. 우선은 뭐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기존에 그 여사의 시부상 때도 제가 갔었고 국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 후로 여사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셨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네. 이것도 대표님이 밝히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대화를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해하셨는지 뭐 대략적으로나마 억울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냥 불편함이 있구나, 편하지 않구나.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한동훈 대표요. 예. 예. 다만 저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7월 12일이면은 3달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왜 한동훈 우리 김건희 여사와 제가 통화한 야당 대표로서의 이 발언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걸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마치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문자를 주셔서 네.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냥 물타기 형식의 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가 갑자기 왜에 대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뭐 처음에 그 발언을 하셨던 소장이 용산에서 정보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네. 그 후로도 뭐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은 또 용산에서 소스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꼭 제가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정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사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헷갈림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영부인법, 그러니까 김건희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포대교 가서 무언가 지시하는 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김건희법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단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기억을 해본다면 공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제의 미덕,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듣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저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몇 번 전화를 주셨을 때도 저는 그 전화 주셨던 것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무거움 때문에 전화를 뭐 시부상 때도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흘렸을까? 저는 그 점에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흐리기,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왜를 생각한다면 허은하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공천 개입 의혹, 지금의 이런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전화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대화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이제 특검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나눴을까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드렸습니다. 특검법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들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를 계속 맡고 딸 정유경 회장은 승진과 함께 백화점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면서 남매가 각각 독자 경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오늘 임원 인사를 통해 정유경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총괄사장에 오른 지 9년 만으로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곧장 회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의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정용진 회장이 승진한 데 이어 여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까지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신세계그룹은 두 회장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앞으로 정용진 그룹 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스타필드와 스타벅스, 편의점 사업을 맡고 동생 정유경 주 신세계 회장이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 등 패션과 뷰티 부문을 담당합니다. 1991년 삼성에서 독립한 신세계백화점은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딸 정유경 회장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더 유능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거든요.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룹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정영진 회장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낸 이마트 실적 방어와 함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G마켓, SSG.com 등 이커머스 사업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정유경 회장은 코로나 이후 부진에 빠진 면세점 사업 활력 개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계열 분리가 공식화한 만큼 두 남매가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 임원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리인은 자신이 훔친 건 40억 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은 사라진 돈이 27억 원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의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창고 관리인인 4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현금 40억 원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 CCTV 왜 건드리셨어요? 경찰은 이 돈을 모두 압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관하던 피해자는 68억 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창고에 1억 원을 남겨두고 67억 원을 훔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범인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27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대창고 안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수사당국은 A씨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27억 원의 행방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을 훔치는 걸 도와준 A씨 어머니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난 신고 직전 현금 주인의 지시로 가방을 가지고 나온 30대 여성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68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기 분당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학원이 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20개 가까이 나온 겁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게 적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대와 명문대 합격자를 매년 100여 명 가까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한 달 전 치른 수학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학원에서 지금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많이 붙어가지고. 해당 학원은 시험 직전 보강에서 100여 개의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학교 시험 22문항 가운데 18개에서 19개 문항이 학원 문제에서 숫자와 선지 등이 바뀐 채 비슷하게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 수학시험은 평균이 30-40점일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학원을 다닌 학생 5명은 모두 90점을 넘겼습니다. 학원 측은 점수가 50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다며 온라인에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0점, 50점 받은 친구들이 50점 이상 상승을 하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결과 과정을 검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했다는 글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제 경향성을 분석해 적중한 것일 뿐이라며 시험 문제를 예측한 방법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취재진에게도 학교에서 출제 경향을 바꿀까 봐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한 것이라며 숫자 등이 달라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확인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험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 곧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흰색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옵니다. 차량이 후진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걸어옵니다. 화물차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8살 A양이 5톤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후진을 하는데 뭐 엄청 속도를 냈을 건 아니잖아요? 애기 비명소리나 이런 게 들었을 텐데. A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은 페트병을 싣기 위해 분리수거장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는데 40대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현재는 한 명으로 확인됐고요. 당연히 2인 1조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유족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후진할 때는 분명히 직원들 2명 타고 있을 거예요. 3명이 다 타잖아요. 그럼 2명이 내려서 후진 봐야지.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200km 속도로 이른바 칼치기를 하면서 다른 차들을 위협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 무리지어 난폭 운전을 벌였는데 대부분 20대였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차 2대가 엄청난 속도로 내달립니다. 뒤이어 달리는 또 다른 차 2대는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가로지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질주하거나 서로 추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란하게 깜빡이를 켜고 차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주변에 달리는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내며 이른바 칼치기 주행을 하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폭주를 일삼은 2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 대부분이 20대였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자신들의 범행 영상을 버젓이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주로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많으면 9대씩 무리지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차량 내부도 경주용 차와 유사하게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한 대를 압수하고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도 취소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흰색 안전모를 쓴 남성들이 누군가를 끌어냅니다. 공중에 뛰어올라 날아차기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에 나선 노조가 천막을 치려 하자 회사 측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수십 명이 다치고 코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조직폭력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먼저 폭력을 사용해 몸싸움이 생겼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회사 보안팀 직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에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입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폭행과 난동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뒤늦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데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 범죄,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국가에 책임을 묻자고 설득한 건 다름 아닌 정신장애인 가족단체와 의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신고가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동안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실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의사 앞에 데려다 놓는 건 온전히 가족 몫입니다. 너 지금 칼에 안 찔렸잖아. 이미 누가 죽거나 다쳐야 돼요. 심하게 다쳐야 돼요. 그다음에 경찰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져야 돼요. 지난해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김모 씨. 초등학생 때부터 망상과 환청을 겪던 김 씨의 칼날은 먼저 가족을 겨눴습니다. 이놈이 아들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칼을 들고 할머니한테 주다. 우리 딸이 대장이 정신병자인가? 이게 말이 안 돼. 가족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원망은 쌓여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노트를 썼는데 내가 나가서 복수해야 할 대상 4번째 죽여야 될 사람으로 나를 썼더라고.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게 분노가 쌓이거든요. 가족 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악감정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치료를 포기한 가족과 따로 살게 되고 약을 끊으면서 질환이 악화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100번 죄송하지. 가서 내 앞을 끄고 피고 싶고. 지난해 수용시설에 수감된 정신질환자는 6,094명으로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입원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 복귀는 빨라졌습니다. 부모님 둘이 다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보호자가 될 수 없대. 그때 부산인가 어디 지방에 가 있을 때거든. 빨리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또 오래 입원할 환자들을 입원을 어렵게 만들면 사회에 재활도 못하고 적응도 못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요.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잇따라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법 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필요한지를 판사가 의사와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 책임을 법적인 판단으로 해달라.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지난해 8월엔 대대적인 홍보 속에 범정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TF가 꾸려졌고
복지부, 법무부, 경찰, 소방이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F는 4차례 만남 뒤 지난 1월부터 회의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산하 조직을 만들고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10개월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 보호 의무자, 즉 가족에 대한 부당한 의무와 책임을 이제 국가가 제자리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CNN은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는 판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침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과 미국 등이 우려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Should Ukrainians strike back? 지난 25일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돼 북한군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증거로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ey should be concerned about steps that Russia has taken to undermine stability. They should be concerned about steps that North Korea has taken to undermine stability and security, and we'll continue to make that clear to them.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는 우려 속 미 국방부는 김정은과 푸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로즈와 아파트. 요즘 모르면 간첩 소리 듣는 로즈의 아파트가 아니라 네. 장미, 로즈와 아파트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여의도에서는 지지자들이 보낸 장미와 국화 이런 꽃다발들이 많이 늘어서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강성 유튜버들이 사퇴하라며 동시에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 먼저 보신 것처럼 국회 앞에 대표실 앞에는 저렇게 복도에 지지하는 장미꽃 이런 국화꽃들이 많이 늘어서 있었고요. 사무실 안에도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네. 지나가던 한 대표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문구 중에는 보시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이런 문구를 단 꽃다발도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몇 개 더 문구를 좀 찾아보니까 K정치 아이돌, 또 저격수 역할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면서 대구도 한동훈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따다라 이런 좀 재치 있는 문구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꽃 보내는 거는 흔한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팬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대표직을 사퇴했을 때도 국회 앞 담장에 이렇게 화환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돌아오라라고 응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유독 말씀하신 것처럼 꽃과 연관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전에 제가 직접 다룬 적도 있었죠. 약 100일 전입니다. 지난 7월에 대표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축하난을 보내는데 그 크기, 사이즈가 친윤이죠. 추경호 원내대표 것보다 좀 작아서 정치적인 해석을 낳는다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항의 집회도 격렬하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강성 유튜버들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야유를 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배신자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욕설 구호를 크게 재창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보다 앞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제의 아파트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화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칭, K정치 아이돌로 불렸던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자꾸 듣게 된다, 중독성이 있다라면서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자, 그러자 오늘 이 유튜버들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집회에서 아파트 노래에 맞춰 비판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 그렇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이 지 젊은 척한다고 뭐 아파트 그거 가지고 뭐 꼴값을 떨었죠. 그래서 그 리듬에 맞게 우리가 한동훈 퇴진 구호를 좀 외치려고 합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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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참고로 이들 유튜버들은 왜 한 대표가 야당과 안 싸우고 여사와만 싸우냐면서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퇴 집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파트 박자를 다들 알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렇게 집회에서 활용되는 걸 로제가 보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뒤늦은 경고. 자, 민주당에서요, 대표적인 친명 강성파 의원이죠.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였는데요. 자, 김우영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엄중 경고했고 아울러 의원단 전체에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였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욕설 논란이 났는데 바로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 진행 받아. 네. 근데 이게 김우영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공식 경고까지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욕설도 욕설이지만 당시 김태규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참 불편하고 심한 모멸감,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대표가 김우영 의원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은 건 다음 달이죠. 이 대표 자신의 1심 선고 2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사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이 깔렸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과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금사과를 불렸는데 수확철인 요즘도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폭염 때문에 익기도 전에 갈라지고 쪼개진 사과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철이 한참 지났지만 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다 갈라지고 쪼개졌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 생긴 열과 현상 탓입니다. 10일 정도 이어지면서 이렇게 쫙쫙 벌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사고가 쫙 벌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출하를 불과 보름 앞두고 벌어진 일. 수확량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퍼석퍼석해요. 이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멀쩡한 사과라도 건져보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문제입니다. 사과를 따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상처 없는 사과 골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이 상자 하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빨갛게 물들지 않아서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충남 예산과 당진에서만 사과 농장 150곳이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썩어가고 이렇게 팔이 꼬이고 하는 거 보시면 더워져. 이제 버려야 되죠. 아프니까. 마음 아프니까. 제주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초록색 레드향은 익기도 전에 터졌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따지 않으면 개미밥이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멀쩡했던 게 내일 가보면 가로로 쫙 금이 간다든지 열십자로 쫙 벌어져가지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내년엔 또 어찌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도 금배추란 호칭이 붙었죠. 배추 대란이란 말까지 나왔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서 올해 김장 포기했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배추 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공장에서 김치를 받아다 파는 업체입니다. 현지 배추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냉장 창고는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평균적으로는 10톤에서 15톤 사이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절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식당에 김치를 공급하는 도매업자도 평소 물량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배급 주듯이 그날에 쓰던 사람의 10%, 20%만 안 줬어요. 식당이나 이런 납품을 못해. 가을 배추 소화기 본격화하며 이번 주부터 공급이 전보다 늘긴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6,500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보단 3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7% 높은 수준입니다. 무 역시 1년 새 57%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에선 이른바 오픈런 사태가 벌어졌고 아예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그려면 배추 사고 양념 사면 오히려 돈이 더 들고 또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김치 사 먹거든요. 더구나 배추와 물을 키우는 면적이 갈수록 줄면서 이런 현상이 만성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전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무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로 배추, 무 재배가 많은 강원과 전북, 충북 지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의 경우 지난달 중순 재파종이 이뤄져 실제 재배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홍다솜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벌어진 사고였지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발진 확률은 지구가 행성에 충돌할 확률처럼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차량이 말을 듣지 않을 땐 일단 발부터 떼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언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골목으로 내달립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페달 5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좁은 골목을 지나는 택시. 기사는 차가 말을 안 듣는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 속 오른발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에 이 영상을 공개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이상 저희와 같은 실수를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실수로 밟은 가속 페달에서 금방 발만 떼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차가 내 의지와 달리 움직일 때는 차를 의심하지 마시고 운전자인 나를 의심하고 받을 때도 그리고 내가 정확히 무엇을 밟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되는 건 운전자의 머릿속 때문입니다. 인지 오류. 그는 확정 편향적인 사고가 이분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내가 맨날 언론에서 듣던 급발진 나한테 일어났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면 최근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364건입니다. 이 중 88%는 페달 5조작 탓이었습니다. 급발진 인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과수는 사고 기록 장치 EDR만 보는 게 아니라 운전자 신발 바닥에 남은 페달 자국까지 살피고 재형까지 하는 만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크로스 체크 2중 3중으로 확인해서 EDR 결과의 신뢰성을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거죠. 국과수가 말하는 차량 급발진 발생 확률 희박합니다. 태양의 행성이 지구를 충격하는 그 정도의 확률이다. 그래도 사고를 막을 연구와 지원은 시급합니다. 일본은 차가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되면 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기아의 김도영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국가대표 김도영입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 출전을 앞두고 오늘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아가 3대5로 뒤진 5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타석에선 김도영은 삼성 투수 김윤수와 수싸움을 벌입니다. 막 덤벼들진 않습니다. 6개 연속 변화구를 눈으로 골라내고 시속 153km 직구를 지켜보며 풀카운트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김윤수가 9번째 공을 포수 뒤로 빠뜨렸고 이 틈에 기아 주자 2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기록상으론 볼넷, 그리고 투수의 폭투였지만 김도영의 끈질긴 승부가 끌어낸 동점이었습니다. 호쾌한 홈런과 재빠른 도루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한국 시리즈같이 큰 경기에선 화려함을 숨기고 작지만 중요한 팀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2차전에선 가볍게 밀어친 땅볼로 선취점을 만들면서 1회 말 5득점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어린 선수의 그런 마음 하나가 저희 전체 선수들의 1회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범호 감독이 마음속 MVP로 뽑은 김도영은 오늘부터 야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류중일 감독 역시 대표팀의 중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비 불안에도 주전 3루수는 김도영입니다. 정규 시즌 실책 30개로 리그 1위에 올랐지만 한국 시리즈에선 한 개의 실책도 없었고 오히려 호수비를 뽐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경험으로 웃으면서 한국을 돌아올 수 있도록. 류중일 감독은 내일 모레 쿠바와 평가전에 김도영의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감독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렸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였다가 지금은 K리그를 흔들고 있는 린가드의 고백인데요. 올 시즌 선수도 아니다라는 김기동 감독의 비판이 지금의 린가드를 만든 에너지였다고 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You know, I got that taste after first couple of games, and you know, coach, you know, said some stuff to the media, you know, about me working hard, and you know, it's kind of like a switch in my head to. 린가드가 K리그에 온다는 소식에 인천공항에 몰려든 수많은 팬들. 홈 개막전엔 5만 관중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스타가 만들어낸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린가드에게 설렁설렁 뛴다면서 선수도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혼을 냈습니다. I think at the start, I didn't realize how tough it was, you know.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린가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감독의 칭찬까지 받아냈습니다. 공항에서 에피소드 게이트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선수고 잘 한국 사람같이 적응을 잘해서 지금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주장 기성용의 부상 이후엔 임시 주장으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동료들을 잘 이끌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축구를 그라운드에 풀어내며 결정적일 때마다 골로 또 도움으로 승부를 바꿔놨습니다. FC 서울은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You know, to adapt to that, and you know, I think everyone's adapting to his style of play at the moment. Everyone's enjoying the football. 올 시즌 5골 도움 2개. 린가드의 축구엔 여전히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You know, when I first arrived to Korea, you know, when I got to the airport and I seen the fans, it was amazing to see the love and. JTBC 정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한대의 정신력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없구나, 세월이 없구나. 3년 전 도쿄 올림픽 때 우리 여자 배구가 4강에 오르자 조혜정 전 감독이 보낸 응원입니다. 울림이 있는 메시지죠. 선수 시절 165cm의 작은 키로 매섭게 스파이크를 꽂았었던 조혜정 전 감독. 그래서 날아다니는 작은 새라는 멋진 별명도 얻었습니다. 우리 배구의 첫 올림픽 동메달을 안겼던 조혜정 전 감독이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췌장암과 싸워왔는데 유서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배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만나 참으로 즐거웠고 행복했다. 몬트리올에서 너와 함께한 내 인생이 꽃이었다. 올해 10월은 유독 따뜻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기온이 쑥쑥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넘어서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내일도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모레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내륙 곳곳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겠고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